저는 신세계 백화점 그룹의 회장입니다. 30년간 이 자리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본심을 지켜봐 왔습니다. 때로는 친구라고 믿었던 이들이 등을 돌렸고, 때로는 낯선 이들이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기도 했죠.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는 것이 제 특기가 되었습니다. 제 아들 민규가 얼마 전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만났다며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규는 제가 아는 한 성실하고 똑똑한 아이였지만 워낙 순수한 성격이라 사람을 보는 눈이 부족했습니다. 대학교 시절에는 친구라고 믿었던 동기들에게 골탕을 먹은 적도 있었고, 첫 연애 때는 돈만 뜯어가는 여자친구 때문에 우울증까지 앓았습니다. 특히 민규의 첫 여자친구 사건은 아직도 제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민규는 자신의 진심을 믿어주지 않는다며 저와 크게 다퉜고, 결국 그 여자가 다른 재벌 아들과 바람이 나서 헤어졌습니다. 그 일 이후로 민규는 2년 동안 연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민규가 소개하고 싶다는 미연이라는 여성은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합니다.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28살의 여성이죠. 민규 말로는 우연히 회사 미팅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미연은 민규의 집안 배경에 대해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통은 데이트 초반에 서로의 가정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마련인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직접 미연의 진심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전문 분장사를 불러 노숙자로 변장하기로 했습니다. 분장사는 제 얼굴에 특수 분장을 하고 수염을 붙이고 피부 톤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옷은 재활용센터에서 구한 낡은 겨울 점퍼와 구겨진 면바지를 입었습니다. 12월에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저는 미연이 일하는 회사 앞 골목에서 기다렸습니다. 아침 8시 출근 시간에 맞춰 이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손에는 낡은 종이컵 하나를 들고 쓰레기 더미 옆에 앉아 있었죠. 제 모습이 너무 완벽한 변장이라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를 보고 한숨을 쉬거나 고개를 돌리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어쩌면 미연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의 행복이 걸린 문제였기에 이 정도의 확인은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아들을 향한 부성애가 저를 이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끈 것 같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가올수록 제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미연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민규가 사랑하는 여자가 진정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길 간절히 바라며 저는 찬 바닥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있으니 엉덩이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쯤이야 참을 수 있었죠. 제 아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출근 시간이 되자 회사원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의 사진은 이미 여러 번 보았기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민규가 보여준 SNS 사진 속 미연은 항상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죠. 8시 30분, 저 멀리서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미연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것과는 달리 실제 모습은 더 단아하고 깔끔해 보였습니다. 미연이 제 앞을 지나갈 때 저는 조심스럽게 종이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쇠약하게 내며 도움을 요청했죠. 그 순간 미연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모른 척 지나칠 줄 알았는데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미연은 잠시 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10,000원을 꺼내 제 종이컵에 넣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연은 근처 편의점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잠시 후 따뜻한 커피와 삼각김밥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우시죠? 이거라도 드시면서 몸을 녹이세요. 미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통 거리의 노숙자들에게 돈을 주는 사람들은 있어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음식까지 사다 주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더구나 출근 시간에 자신의 시간을 내어가면서 말이죠. 미연의 친절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받아본 대부분의 시선은 차가움과 무관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달랐습니다. 커피를 건네주는 손길에서 따뜻함이 느껴졌고 눈빛에서는 진심이 보였습니다. 옆 건물에서 미연의 회사 동료로 보이는 여직원이 미연을 불렀습니다. 미연아, 회의 시작 시간 다 됐어. 하지만 미연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커피를 잘 들 수 있도록 종이컵 홀더를 한 번 더 씌워주었죠. 회의에 늦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미연은 저를 끝까지 배려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민규가 왜 미연에게 반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에게서는 꾸밈 없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 같았죠. 하지만 아직 단정 짓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의 친절함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요. 미연이 회사로 들어간 후 저는 그녀가 준 따뜻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앉아있던 제 몸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제 마음도 함께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미연의 진심을 더 깊이 알아봐야 했죠.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사무실 건물에서 직장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연도 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였죠. 제가 앉아있는 자리를 지나면서도 미연은 저를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커피는 다 마셨는지 아직도 추운 건 아닌지 걱정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저는 좀 더 적극적인 시험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마음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더 잘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연이 돌아올 때를 기다렸다가 일부러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연기를 했습니다. 바닥에 엎어지자마자 주변 사람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부분은 피해서 지나갔고 몇몇은 수군거리기만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이내 제 어깨를 붙잡는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미연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 회사로 돌아가던 중이었을 텐데 망설임 없이 달려온 것이었죠. 미연은 제 몸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워주었고 무릎이 다치지는 않았는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살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연은 제 팔을 부축하더니 근처 국밥집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아무것도 못 드시면 어떡해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미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국밥집 주인은 처음에는 저를 못마땅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미연이 정중하게 자리를 부탁하자 한쪽 구석 자리를 내어주었죠. 미연은 제가 편히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잡아주었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 끝까지 해보기로 했습니다. 미연의 진심을 완벽하게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국밥을 먹는 동안 미연은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났는데도 말이죠. 아마도 회사에는 개인 사정이라고 연락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미연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이 무너지면서 어머니와 단둘이 힘든 시절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미연은 학교 다니는 것조차 버거웠다고 합니다. 급식비를 내지 못해 점심시간이면 항상 화장실에 숨어 있었다는 말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미연의 담임 선생님이 조용히 도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급식비를 대신 내주시고 교복도 새로 사주셨죠. 선생님은 절대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고 미연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 배려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절대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결심했어요. 나중에 저도 꼭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고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었거든요. 미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머니와 함께 작은 원룸에서 살면서도 월급의 일부를 항상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미연의 이야기에는 꾸밈이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었죠. 그저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민규가 왜 미연에게 마음을 빼앗겼는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국밥을 다 먹고 나왔을 때는 이미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미연은 회사에 복귀해야 했지만 제가 걱정된다며 근처 찜질방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찜질방 주인과 이야기도 해주어서 저렴한 가격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었죠. 하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험을 더 해보고 싶었습니다. 미연이 떠나기 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돕다가 위험에 처하면 어쩌시나요? 요즘 세상이 험하다던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선행을 후회하거나 조심스러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미연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물론 세상이 위험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도움이 필요한 분을 외면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정말 어려움에 처했다면 그건 제 양심이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미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말끝마다 울리는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실을 직시하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위선이나 과시가 아닌 진정한 신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서로를 믿고 도울 때 세상은 조금씩 더 나아질 거라고요. 제가 받은 사랑과 도움이 그렇게 이어져 왔으니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더 이상의 시험이 필요 없다고 느꼈습니다. 미연의 마음속에는 제가 찾던 진정성이 가득했으니까요. 이제는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의심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롯데호텔 42층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거리에서 보낸 시간이 무색하게 호텔 직원들은 완벽한 예의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평소라면 당연하게 여겼을 이런 대우가 오늘은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스위트룸의 넓은 욕실에 들어서자 대리석 욕조가 저를 반겼습니다. 뜨거운 물을 받으며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노숙자 분장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까슬까슬한 수염, 지저분해 보이게 만든 피부톤, 그리고 머리카락에 묻힌 흰색 파우더까지. 이 모든 것이 미연을 시험하기 위해 제가 선택한 위장이었습니다. 욕조에 몸을 담그자 차가웠던 몸이 서서히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피로를 씻어내는 동안 오늘 하루가 마치 영화처럼 떠올랐습니다. 미연이 건넨 1,000만 원과 따뜻한 커피, 넘어졌을 때 달려와 부축해주던 순간, 국밥집에서 나눈 진솔한 대화까지, 특히 미연이 자신의 어려웠던 과거를 이야기하던 순간의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분장을 지우는 과정은 마치 고해성사 같았습니다. 클렌징 크림으로 분장을 지워낼 때마다 미연을 의심했던 제 마음도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거울 속에서 서서히 회장의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피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는지 오늘에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리고 있을 때 민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내일 저녁에 미연이를 모시고 갈게요. 처음 뵙는 자리라 많이 긴장되어 하더라고요. 민규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을 거라고 편하게 오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미연의 진심을 이미 확인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호텔 창밖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63빌딩부터 남산타워까지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제가 발견한 미연의 마음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죠. 까만 하늘을 수놓은 빌딩의 불빛들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빛나고 있는 이들의 진심도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불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20년 만에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 잊고 지냈던 일이었죠. 하늘에 계신 아내에게 우리 아들이 좋은 인연을 만났다고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첫 만남이 잘 되기를, 미연이 너무 긴장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전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며 처음으로 마음 편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나는 한남동에 있는 프랑스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샴페인이 준비되어 있었고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는 한강의 물결이 황혼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평소라면 마음에 들었을 완벽한 세팅이었지만 오늘따라 왠지 모르게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계는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규가 보낸 메시지에 따르면 10분 후면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미연은 퇴근 후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고 온다고 했다네요.
어제 그토록 다정했던 미연이 오늘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습니다. 아마도 많이 긴장하고 있겠죠. 레스토랑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고객님들이 도착하셨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자세를 가다듬었습니다. 어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따뜻한 커피, 국밥 한 그릇의 정성, 그리고 미연의 진심 어린 미소까지. 문이 열리고 민규가 먼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미연이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봤던 베이지색 코트가 아닌 단정한 네이비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도 들고 있었죠. 미연은 제가 어제 만났던 그 거리의 노숙자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미연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분명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것 같았습니다. 첫 상견례에 대한 부담감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미연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차가운 거리에서 말입니다. 민규가 정중하게 미연을 소개했습니다. 미연은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고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해온 인사말을 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선물은 직접 만든 수제 과일청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레시피로 정성껏 만들었다는 말에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조용히 매니저를 불러 어제 미연이 사주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커피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매니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편의점 컵커피를 준비해 가져왔습니다. 미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갑작스러운 커피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커피를 제 앞에 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연 씨, 이 커피 어제 아침에 제가 마셨던 것과 같은 맛이 날까요? 순간 미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민규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와 미연을 번갈아 바라보았죠. 그리고 이 자리의 국밥은 어제 미연 씨가 사주셨던 그 국밥만큼 따뜻할까요? 제 말이 이어질수록 미연의 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제 거리에서 만났던 노숙자가 바로 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겠죠. 민규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연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움인지 당혹감인지 아니면 배신감인지 모를 감정이 미연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연의 입가에 살짝 미소가 번졌고 이내 작은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미연의 웃음소리가 프라이빗 룸에 잔잔히 퍼졌습니다. 죄송해요, 회장님. 그런 분이실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미연의 목소리에는 당혹감 대신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민규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노숙자로 변장해 미연을 시험했던 이야기, 미연이 보여준 따뜻한 행동들, 그리고 국밥집에서 들었던 진솔한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민규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아마도 제가 미연을 의심했다는 사실에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민규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회장님께서 민규 씨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알 수 있었어요. 부모님의 마음으로는 당연한 걱정이었을 거예요.
그 말에 민규의 굳어있던 얼굴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어머니께서 쓰시던 진주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반지는 3대째 내려오는 우리 가문의 보물입니다. 미연 씨, 당신의 진심과 따뜻한 마음을 보았기에 이제는 제가 이것을 당신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창 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고 은은한 샴페인 향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진심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평범한 일상 속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저는 길거리의 노숙자들을 마주칠 때마다 발걸음을 멈춥니다. 비록 제가 받았던 것처럼 따뜻한 커피와 국밥을 대접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잠시나마 이야기를 나누려 노력합니다. 미연이 제게 가르쳐준 그 따뜻한 마음을 이제는 제가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미연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들의 진심을 의심하고 시험하기보다는 그 마음을 믿고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과장이자 의료원장입니다. 30년간 수많은 생명을 살려왔고 의술의 길을 걸어온 3대 의사 가문의 자부심을 이어왔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 병원 초대 원장이셨고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당시 야전병원에서 수많은 군인들의 생명을 구하신 분이셨죠. 그런 우리 가문의 자존심인 딸 수진이가 얼마 전 충격적인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같은 의사이거나 적어도 의료계 종사자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다음 말에 저는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빠, 준영 오빠는 카페 바리스타예요. 작은 카페에서 일하는데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수진이는 어릴 때부터 늘 최고였습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전국 피아노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았고 고등학교 때는 전교 수석을 놓친 적이 없었죠. 의대에 수석으로 입학했고 지금은 우리 병원 응급의학과에 떠오르는 신의 의사입니다. 밤낮 없이 응급실을 지키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있죠. 그런 딸이 동네 카페 바리스타와 연애를 한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직업에 귀천은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의사 집안의 자존심도 있고 무엇보다 딸의 미래가 걱정되었습니다. 게다가 수진이의 말로는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하는데 요즘 세상에 그런 우연한 만남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과거 제가 겪었던 일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의대 교수였을 때 한 간호사가 저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한 적이 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의 아버지가 큰 빚을 지고 있었고 저와의 관계를 이용해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사람의 진심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준영이라는 청년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입던 맞춤 수트 대신 낡은 후드티와 바랜 청바지를 구했고 며칠 동안 일부러 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이틀간의 휴가를 냈죠. 준영이 일한다는 카페의 위치도
이미 알아두었습니다. 늦가을에 차가운 비가 내리던 저녁, 저는 카페를 찾았습니다. 폐점 1시간 전이었고 찬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린 채 피곤한 직장인처럼 보이도록 연기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약간의 잔돈만 넣어두었죠. 이제 준영이란 청년의 진짜 모습을 볼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이런 방법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라는 직업이 주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여유를 보고 접근한 것은 아닌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수진이를 사랑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비 오는 거리에 서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에 젖은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조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커피 한 약방이라는 정겨운 이름의 카페였죠. 밖에서 보기에도 안락해 보이는 원목 가구들과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진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깊이 있는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고 클래식 음악이 부드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카페 안에는 2명의 손님이 남아 있었고 카운터에는 키가 큰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검정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단정해 보였고 밝은 미소를 띤 얼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보여준 사진 속의 준영이 맞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카운터로 걸어갔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지갑을 열어보는 척하다가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카드를 안 가져왔네요. 죄송합니다. 준영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이런 날씨에 오신 손님께 제가 한 잔 대접하고 싶네요. 청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고 원두를 고르는 손놀림이 숙련되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준영은 커피뿐만 아니라 작은 머핀도 함께 내왔습니다. 방금 구운 거예요. 늦은 시간에 출출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사양하려 하자 준영은 부드럽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손님께서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게 바리스타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동안 준영은 남은 손님들의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도 공손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손님이었던 할머니께는 우산까지 빌려드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카페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문을 열었고 젊은 여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밖에서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준영은 망설임 없이 앞치마를 벗으며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뒤를 따라 나섰죠.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카페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사인 저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심장 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준영이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즉시 노인의 자세를 바로잡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것입니다. 전문가 못지않은 정확한 동작이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준영의 얼굴은 침착했고 119의 신고까지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할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준영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산을 받쳐주는 가운데 준영은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무릎은 이미 차가운 빗물에 젖어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의사임을 밝히고 상황을 도왔습니다. 준영과 저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함께 노인의 생명을 지켰죠. 나중에 알고 보니 준영은 대학 시절 응급구조학과를 나왔다고 합니다. 꿈이 바리스타였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도 배우고 싶어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했다는군요. 구급차에 노인을 태워보낸 후 준영은 흠뻑 젖은 옷을 입은 채로 다시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의 미소를 되찾았죠. 손님, 커피가 식었을 텐데 새로 한 잔 내려드릴게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다시 커피를 내리는 준영을 보며 저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응급구조학과를 나왔는데 왜 바리스타가 되었나요? 불쑥 던진 제 질문에 준영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3년 전까지 저는 119 구급대원이었어요. 준영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큰 화재 현장에 출동했었는데 그날 제가 구하지 못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그 후로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죠. 준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에서 흘러나오는 커피 향이 카페 안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그때 우연히 이 카페에 들렀다가 커피를 마시며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어요. 매일 이곳에 와서 커피를 마시다가 문득 깨달았죠. 사람을 살리는 일이 꼭 응급실이나 현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요.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묻자 준영은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곳에 오는 손님들 중에는 지친 의사 선생님들도 많고 시험에 낙담한 학생들도 있어요. 때로는 이혼 상담을 하러 가는 부부도 오죠. 저는 그분들께 잠시나마 휴식과 위로가 되는 공간과 커피를 대접하고 싶었어요. 비록 응급 상황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하루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지친 의사 선생님들이란 말에서 수진이를 향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응급의학과 의사인 제 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엿보였죠. 준영은 새로 내린 커피를 제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라떼아트로 예쁜 하트를 그려 넣었더군요. 이번 건 제 마음을 담아서 내렸습니다. 라고 말하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수진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기억나요. 준영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36시간 당직을 마치고 지쳐 들어온 손님이었죠. 커피를 주문하자마자 이 자리에서 잠이 들었어요. 저는 그때 깨우기가 안타까워서 담요를 가져다 덮어드렸죠.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수진이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2시간 뒤에 깨어나셨을 때 미안하다며 오히려 저에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날 응급실에서 어린 환자를 살리느라 한숨도 못 주무셨다고. 그 순간 저는 이분이 참 아름다운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준영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는 수진 씨의 직업이나 가정 환경을 전혀 몰랐어요. 그저 이 카페에서 만난 한 지친 의사였고, 저는 그분에게 잠시나마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나중에 알게 된 그분의 배경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달빛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했고
준영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수진이가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도 많이 배우고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수진 씨를 위로해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의사로서의 사명감, 환자를 대하는 진심, 그리고 지칠 때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까지. 수진 씨는 제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보여주었습니다. 폐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준영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장에서 허브티를 꺼내 한 잔을 더 내왔습니다. 이건 서비스예요. 제가 피곤해 보이는 손님들께 특별히 드리는 카모마일 티인데 편안한 숙면에 도움이 될 거예요. 티백에서 은은한 향기가 퍼져나왔습니다. 제 앞에 앉은 준영은 허브티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내일 수진 씨 아버님을 뵙기로 했어요. 많이 긴장되네요. 의사 가문에 자부심이 있으실 텐데 제가 카페 주인이라는 게 실망스러우실까봐. 순간 제 가슴이 찌르르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준영은 저를 그저 지친 손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제가 누구인지 모른 채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걱정보다는 설렘이 더 큰 것 같아요. 준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가 존경하는 아버님이시니까 저도 꼭 인정받고 싶어요. 비록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제 방식대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카페 벽에 걸린 시계가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준영은 일어나 조명을 하나씩 끄기 시작했고 은은한 재즈 음악도 서서히 볼륨을 낮추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인 저를 배려하는 듯한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정체를 밝혀야 할지 아니면 내일까지 기다려야 할지. 준영의 진심이 느껴진 만큼 제 모습을 감춘 것이 오히려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뵐 아버님께 드릴 선물도 준비했어요. 준영이 카운터 아래에서 정성스럽게 포장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제가 직접 로스팅한 원두예요. 2년 동안 실험하고 연구해서 만든 제 자부심이죠. 이름하여 닥터스 초이스라고 지었어요. 준영은 상자를 어루만지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원두를 연구하다가 만들었거든요. 카페인은 적당히 들어있으면서도 향은 풍부하고 속은 편안하게 해주는. 수진 씨 아버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잠시나마 휴식을 느끼실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의심했던 것과는 달리 준영은 단순히 겉모습만이 아닌 진정한 정성을 들이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저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면서도 제 직업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원두를 개발하면서 의학 서적도 많이 읽었어요. 카페인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에 대해서요. 비록 제가 의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수진 씨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준영은 청소를 마저 하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수진이를 생각하는 마음,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까지. 그의 모든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제 정체를 밝힐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이 순수한 청년을 시험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준영 씨,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내일 처음 뵙는 게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카페 안을 맴돌았습니다. 준영은 청소하던 걸레를 내려놓고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바로 수진이의 아버지입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준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스프레이 병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 소리가 적막한 카페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처음부터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잊은 듯 서 있다가 갑자기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네요. 이런 모습으로 뵙게 되어. 하지만 제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제가 사과드려야겠네요. 이렇게 정체를 속이고 시험한 것.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변명하고 싶지만 준영 씨의 진심을 의심한 제가 잘못했습니다. 준영은 여전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아버님께서 이렇게까지 수진 씨를 생각하시는 모습이 오히려 감동적입니다. 제가 아버지라도 똑같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카페 밖에 가로등 불빛이 비에 젖은 창문을 통해 은은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축복이라도 하듯 빗소리도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카페 안에서 준영은 다시 한번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그가 아끼던 닥터스 초이스 원두를 사용했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마치 의료진의 손길처럼 정교했습니다. 물의 온도를 체크하는 모습은 마치 수술 전 소독용 온수를 확인하는 것 같았고 원두를 그라인딩하는 시간을 재는 모습은 약품의 정확한 용량을 맞추는 듯 했습니다. 이 원두를 처음 만들었을 때가 기억나네요. 준영이 핸드드립 포트를 들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가 36시간 당직을 마치고 오셨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주시는 분들이구나. 그분들께 특별한 휴식을 선물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 푸어링을 시작하며 준영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30초간 뜸을 들이고 원을 그리듯 천천히 물을 부어가죠. 마치 링거액이 환자의 몸에 스며들듯이 그의 말에서 의료인으로서의 경험이 묻어났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동안에도 시계를 주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커피의 향기가 카페 안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특유의 꽃향기와 은은한 베리향에 살짝의 시트러스 향이 더해진 우아한 향기였습니다. 저는 문득 수진이가 이 향기에 이끌려 이곳에서 마음의 안식을 찾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영의 커피에는 단순한 맛 이상의 정성과 배려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사실 제가 응급구조사를 그만두고 바리스타가 되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께서 많이 실망하셨어요. 준영이 두 번째 푸어링을 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일주일간 말씀도 안 하셨고 어머니는 매일 우셨죠.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응급구조사 배지를 왜 반납하느냐고. 그래서 더더욱 수진 씨 아버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이 선택한 길을 믿고 지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마지막 푸어링을 마치고 준영은 잠시 커피가 추출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립된 커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유리 서버로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시간을 멈춘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커피 내리는 법을 배우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응급처치를 할 때의 그 긴장감과 비슷하더라고요. 한순간의 실수가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정성스레 내린 커피를 특별한 도자기 잔에 옮겨 제 앞에 내려놓으며 준영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약속드리겠습니다. 수진 씨가 의사로서의 꿈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 꿈을 함께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응급구조사일 때 배운 모든 것들, 그리고 바리스타로서 터득한 섬세함으로 수진 씨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준영이 내려준 닥터스 초이스 커피를 마시는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커피 한 잔에 이토록 많은 정성과 배려가 담길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은은한 산미가 피로를 풀어주고 깊은 바디감이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내일 약속은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준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제 다음 말에 이내 밝아졌습니다. 대신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함께 해요. 어머니도 계시니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창밖에 비가 완전히 그쳤고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한참 넘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었던 제가 일어나려는데 준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원장님, 우산 하나 가져가세요. 달빛이 비치긴 하지만 길이 아직 젖어 있을 텐데. 준영은 카페 한켠에 있던 우산 보관대에서 검은색 우산을 꺼내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손님들을 위해 준비해 둔 건데 이왕이면 제 마음이 담긴 우산으로 돌아가셨으면 해서요. 그날 밤 준영의 우산을 받아들고 카페를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찾은 건 사위가 될 사람의 진심이었지만 오히려 발견한 것은 제 마음의 편견이었다는 것을요. 직업이나 배경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정성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준영과 만난 이야기는 하지 않은 채 저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준영 군을 집으로 초대하렴. 내 어머니도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수진이의 기뻐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문득 준영이 건넨 우산이 생각났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딸의 곁을 지키며 작은 위로가 되어주겠다던 그의 마음이. 그리고 이제는 저도 그 마음을 믿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카페에 들립니다. 바쁜 병원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준영이 내려주는 닥터스 초이스를 마시며 그날 밤 우리가 나눈 진심 어린 대화를 떠올립니다. 커피 향 가득한 그 작은 공간에서 저는 의사로서가 아닌 한 아버지로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